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유수다 시간에 또 두 분의 그 수다 친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소형의 친구들이라는 그 책을 매개로 오늘 유수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두 분의 친구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은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한나입니다. 네. 어떻게 두 분은 뭐 아시는 사이세요? 네. 네. 어떻게 아세요? 그 나눔샘 후배 시민 양성 과정? 네. 네. 후배 시민 강사 양성 과정?에서 같이 수업 듣는 사이입니다. 네. 인상이 좋으셨나요, 두 분이? 네. 네. 첫눈에 알아봤죠. 기소형의 친구들처럼 첫눈에 네. 줌으로 그렇군요. 알아봤습니다. 지금 대답하는 거는 좀 안 그런 것 같긴 한데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기소형의 친구들 책을 매개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책이 사실은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기소형의 친구들? 저는 아이들 동화인지 몰랐어요. 네. 그냥 제목도 기소용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고 그 어린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기소용이 누구지? 이 생각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그 기소용의 친구들 무슨 내용일까? 했어요. 근데 네. 여기에 이제 어린이 문학상 대상 수상작이라고 써 있어서 이게 아이들을 위한 책이었구나. 이거를 읽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아이들 동화책 보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정한나 선생님은 네, 저는 이제 편집자로 네. 있다 보니까 책 표지를 보고 코팅이 되게 프리즘처럼 색깔이 무지개처럼 예쁘다, 특수한 기법인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고 기소형이 사람 이름인지 몰랐어요. 그냥 책만 받았을 때는. 그래서 무슨 모임인데 이거를 줄임말을 썼나? 약간 좀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림이 예뻐서 아이들이 좋아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글씨가 커서 빨리 읽을 수 있겠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진짜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요즘 돋보기 안 쓰면은 글씨 보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씨가 엄청 큰가 보다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이제 우리 학교에 기씨 성을 가진 교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떠오르더라고. 귀한 성이다. 자손이 귀한 기씨다. 막 이랬는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기소형의 친구들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들 혹시 그 청소년 시기에 이 기소형의 친구들과 같은 친구들이 있으셨나요? 그쵸. 네.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대로, 네, 중학교 네. 때는 또 중학교대로, 고등학교 때는 또 고등학교대로 이렇게 네. 그룹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는 뭐 다 크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들만 남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초등학교 때 친구는 중학교 갈 때까지 계속 전화하고 지금처럼 뭐 핸드폰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나마 이제 초등학교는 같은 동네 사는 친구들이니까 연락을 어느 정도 하다가 하나둘씩 저희가 구도심이었으니까 이사 가고 나니까 이제 아무도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는 핸드폰이나 삐삐도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서 맞아요. 막 생기고 이래서 맞아요. 연락 선생님하고 또 세대가 달라서 완전 우리가 또 그 연락 약속 정하시면 어떻게 하셨던 기억 나세요? 몇 시에 만나 이렇게 전화하고 네. 올 때까지 한 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삐삐 음성 메시지. 삐삐 대학교 때 나왔어요. 네. 선생님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네. 삐삐가 나와서 네. 거기서 파리파리 빨리 와. 안돼 음성 메시지로 막 욕하고. 너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막. 그때 잠깐 시티폰이 나왔었던 맞아요. 시기가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 아빠들 쓰는 그 공중전화 박스 공중전화. 옆에서 시티폰으로 옛날에 전화
했던 그런 이제 맞다, 그 맞다. 공중전화에서 줄 서지 않아도 돼요. 시티폰 이런 그게 있었는데 그런 시절에 이제 친구 아날로그 친구들하고 또 디지털을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세대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세대와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이 친구들이라는 존재에만은 또 변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유년 시절로 약간 들어갔던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친구들 이렇게 그 반 친구들 있잖아요. 그 남자친구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게 생생하게 그 그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들이 이거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책을 쭉 볼 때는 이게 그 작가가 얘기했던 어떤 세월호 얘기를 짐작을 1도 못했어요. 네, 그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죽음이 더 마음이 아픈 게 너무 어린이가 죽었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한 교시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이제 죽은 거에 대해서 그 가까운 친구들의 어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되게 죽음이 멀지 않다, 가까이에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고 가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이게 그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너무 슬픈데 이거를 애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을 발견했을 때야 비로소 이제 좀 그런 사회적 이슈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갑자기 노은시 선생님 훅 들어가셔갖고 훅 들어가갖고서는 가벼운 좀 이렇게 천천히 가려고 했는데 울려고 한 것 같은데 방금. 훅 들어가셔갖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딱 그게 제일 너무 떠오르셨구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그 아이들이 그 교실에 있는 것처럼 너무 생동감 있게 그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애들이 뭐 그런 말대꾸 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아이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얘기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아이에 대해서 애도하는 걸로 잘 마무리가 된 책이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 딱 그러면 그 진짜 슬픔, 애도 이거로 딱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스포일러가 있긴 한데 이 기소영이라는 친구가 부반장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사고사로 일가족이 이제 남동생을 제외하고 이렇게 그 이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기소영의 친구들이 이 상황들, 친구가 죽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그 슬픔을 애도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혹시 그 선생님들은 청소년기에 주위에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도 친한 친구가 그렇게 된 적은 없고 네. 초등학교 때 네. 잘 안 친했던 친구고 학교도 잘 안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백혈병인가 걸려서 그냥 그렇게 못 보게 됐던 친구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학교 오고 이러면은 이제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늘 궁금했는데 물어볼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아이들도 알 권리가 분명히 있고 그래도 친구잖아요. 근데 너무 이걸 막 숨기려 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제 그 초중고 시절에 친구가 그런 적은 없는데 그 이제 심장병을 가진 친구가 우리 반에 전학을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 친구가 이제 체육 시간이나 이런 데 같이 하지 못하니까 뭔가 같이 활동을 하지 못했고 관계 형성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왕따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친구가 기억이 나더라고. 근데 기소영이라는 친구가 사실 대단했던 게 반에서 그럴 수 있는 아이들하고 다 이 그룹핑을 해줬더라고요. 그쵸? 그 캐릭터들을 보면 각각의 사연이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도 그 사연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른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수군거림을 들었다거나 뭐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기소영이 그런 아이들을 되게 이렇게 꺼리낌 없이 다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한
예, 범상치 않은 아이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그 기소영의 친구들 중에서 캐릭터를 맡는다라면 본인들은 어떤 캐릭터이신 것 같으세요? 저는 체린이. 체린이. 네. 체린이 리더십 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얘가 약간 말을 잘 못 참아가지고 상처가 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되게 잘해요. 그리고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닌데 사람들은 화났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기소연 같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야만 대화가 가능한. 네, 좀 어릴 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노은 씨 선생님 누구? 저는 친구 딱히 아니에요? 누굴 꼽지를 못하겠어요. 왜요? 그냥 애들은 다 애들 이 중에 제가 없어요. 영진이. 아니 기소영 같은 친구 아니었어요? 혹시 선생님은? 아주 조금. 그 생각이 약간 조금 했던 리더십 것 있고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하고 그렇게 어울리고. 맞아요. 조금 학교 다닐 때 좀 그 반장 부반장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는 좀 그런 걸 좀 살피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좀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려고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좀 친구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뭐 공부하느라고 그런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친구들 좀 같이 안 노는 친구 있으면 걔를 좀 같이 껴서 놀기도 좀 원하고, 그렇게 해서 친해진 친구들이 중학교 때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다가가서 같이 친구하자, 뭐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좀 먼저 손 내미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저는 이제 연화라 그랬나? 네. 연화 같은 좀 캐릭터였어요. 약간 왕따는 당하지는 않았는데 약간 수줍으면서 약간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시구나. 네, 그런데 그 기소영과 이제 친구들에서 보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갑자기 기소영이 여기 이제 그 버려진 강아지를 이렇게 그 브라우니를 이제 그래도 돌보고 막 그랬던 장면들,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그런 장면들이 또 하나씩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으세요 혹시? 그냥 뭐 그거까지는 아닌데 맨날 학교 앞에서 병아리 팔았잖아요. 맞아. 그때 그러면은 그 병아리들이 되게 금방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때 당시 500원 막 이렇게 해서 학교 앞에서 팔면 이제 애들이 막 그거 다 사요. 한 마리씩.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갖고 오면 걔가 한 2, 3일 지나면 꼭 죽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죽을 거 아는데도 또 사고 싶어서 또 사요. 그러니까 너무 그 모습 너무 예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쟤네가 여기서 안 팔리면 그냥 다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는 다 순놈들이고 뭐 알 못 낳아서 온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얘네가 죽지 않으려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집에 와서도 죽으니까 좀 되게 좀 속상했던 어렸을 때 그거밖에 생각이 또 병아리 학교 앞에서 팔던 병아리 생각이 나요. 좀 너무 슬프죠. 저도 그 병아리를 사서 이제 키운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 친구는 3마리나 닭으로 키웠어요. 그 집에 구경 가야 돼. 걔네 집에 놀러 갔다 깜짝 놀랐어. 3마리 다 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아리 사갖고 왔는데 이렇게 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이제 생을 이제 집에 와갖고 마감을 했는데 애들이,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병아리를 이제 장사 지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장사 지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집이 2층 집이었는데 2층에 이렇게 베란다가 화분이 쫙 놓여 있는 야외 베란다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아빠가 안 쓰던 큰 화분이 있었는데 거기다 우리 형제가 5명이었는데 같이 모여서 묻어줬어요. 화분에다가 집에 있는 큰 화분에다가 애도에 그거를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 막 2살 차이, 1살 차이 막 다 이래갖고 같이 묻어줬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더 슬펐을 것 같은데 그나마 애도를 묻어줘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묻어줘서 좀 마음이 좀. 저희도 뒷동산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약간 그때 뭐 국민주택이라고 해서 똑같은 집들을 이렇게 지어놨던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그 언덕백이었거든요. 그 뒤에는 민둥산이 있었어. 옛날에는 산에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민둥산이 약간, 그래서 맨날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산소 타고 놀고 이랬거든요, 저는. 근데 거기에 가서
그 병아리 죽은 병아리를 묻어주면서 10원을 넣어주면 그게 차비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10원 넣어주고 막 이랬던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죽음에 대해서 동물조차도 그런 형식을 갖추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소형 친구들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거와도 이렇게 연상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선생님 뭐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일단 그 병아리를 만지지 못해가지고 사오지도 저도. 못했고요. 무서워. 부리는. 봉지에 넣어. 그리고 이게 기소형이 브라우니를 집에 데려갔는데 하도 울어가지고 이제 친구 집에 데려다 줬잖아요. 저희 집에도 아빠가 어디서 귀한 진돗개라고 이제 네. 성견을 데려왔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이제 아빠가 이제 다시 데려다 준다고 데리고 갔는데 집 근처에 가니까 얘가 차에서 내려서 막 뛰어가더래요. 너무 좋아서. 네, 자기 집으로. 자기 집. 그래서 약간 좀 좀 불쌍해. 미안했던 느낌? 그래서 막, 어른들 사람의 판단으로 그 아이의 선택권도 없이 맞아. 환경을 결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뭐 기소형이 이런 인물이다. 그 버려진 유기견도 돌보고 친구들도 그렇게 돌보고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항상 반장과 또 체린이가 네. 그 반장이었고 기소형은 또 부반장이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또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 체린으로서. 체린. 네, 기소형하고 체린이가 이제 반장 선거에서 표를 똑같이 받았는데 동표를 받고 누가 반장이고 누가 부반장을 할 거냐 했을 때 기소형이 무조건 네가 반장을 해라 체린이한테. 그래서 체린이가 반장을 맡았고 이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자꾸 기소형이 체린이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체린이는 얘는 왜 귀찮게 자꾸 이런 걸 나한테 시키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소형이 죽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얘가 나 반장이라고 친구들하고 더 이렇게 할 기회를 마련해 주려고 반장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준 거였구나 라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소형이라는 친구를 이제 잃게 됐는데 뭐 이제 그 상황들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그것을 너무 이제 슬퍼하거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동요한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학교 입장 교장 선생님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뭐 생각 관여하지 마라 막 장례식도 이렇게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이제 상황들 제대로 못하게. 어떠세요? 이런 상황이 만약에 교실 안에서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이거 딱 그 부분 했을 때 몇 년 전인데 여고에서 저희 동네 만수동 있는 여고에서 고3 여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시험 보고 공부 정말 잘하는 애였는데 결과 나오는 날? 네. 맞아요. 뉴스에 봤어요.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친구 딸이 그 학교에 똑같은 고3이어서 그 엄마들 사이 이제 커뮤니티 얘기 듣고 학교에서의 반응을 봤는데 애들이 그때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얼마 안 났던 기간이었고 그게 이제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니까 이제 그 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동요할까봐 학교에서 그거를 뭐랄까 되게 쉬쉬하고 얘기도 못 끝내게 하고 딱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막 너무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그리고 되게 걔가 좀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막 이랬는데 마치 걔가 없었던 것처럼 진짜 없었던 것처럼 빨리빨리 이렇게 무마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걔 얘기도 꺼내지도 못하게 있고 엄마들도 그렇게 똑같아요. 애들 단돌이 잘해라 해서 애들 동요하지 않고 우리 이제 그러니까 아이의 죽음보다 그 슬픔보다 어쨌든 수능에 대한 학력적으로 그게 더 중요하게끔 취급이 되었어서 그때 그거 보고 되게 선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딱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부분을 읽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학교에 우리 아이가 같이 다니는 학교에 그런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진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선생님이었으면 어땠을까? 나도 똑같이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조차도 우리 애가 동해서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고 선생님이라면 이게 자꾸 문제가 돼서 애들이
지금도 애들 사실 관리하기 힘든데 여기서 관리하기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 자신도 되게 좀 좋은 어른이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뜨끔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막상 나도 다른 선택이 가능할까 막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어떠세요? 저는 어릴 때는 아니고 대학교 때 선배 오빠가 자살을 했었어요. 되게 친했던 오빠였는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 놀던 친구들끼리 장례식장에 가서 3일 동안 이제 있었는데 부모님들을 뵈니까 너무 이제 속상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이제 어쨌거나 자식을 여인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가서 저희가 그렇게 충분히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이제 속마음이지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계속 제 인생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브레이크처럼 제 마음을 자꾸 잡았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오빠는 이렇게 됐지만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도 그 정도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충분한 애도와 그리고 진정한 또 애도가 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누군가가 죽고 나면 죽은 사람은 죽었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런 얘기로 이제 위로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려야 된다. 그거 잊지 않으면 이제 나아갈 수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음이 왜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 나눠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그냥 그것으로. 근데 뭐 상황들이 우리가 왜 소영이는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또 왜 학교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이런 질문조차도 못하고 지나가는 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노은시 선생님이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작가가 이 책을 쓸 때 세월호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다라는 뒤에 후기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이게 뭔가 이랬는데 뒤에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그 아이, 그러니까 그 유족이라든지 죽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그 친구들,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또 어떤 것들을 겪고 있고 어떤 시간들을 보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떠셔요? 선생님들은? 저는 그 예전에 TV에서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에 이제 그 생존자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내용이었는데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불을 켜지도 못하고 그렇게 집 안에만 있는 그 사람 인터뷰가 약간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럼 그 보면서 그 애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은 생존자들은 세월호에서 살아나왔으면 그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그거는 그 죽은 친구들을 애도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 때문에 다 묻혀버리고 어쨌거나 계속 살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제대로 크고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또 얼마 전에 이제 이태원 딱 그 나이 때 애들이 그런 일을 또 당해서 이 사회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 생존자들은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세월호나 요번에 이제 이태원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거 한국 사회가 이런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그 해석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빨리 잊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요번에 이태원도 강요된 애도 이렇게 사실은 기소형의 친구들 체린이 같은 경우도 그 현실적으로 처음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이렇게
실제 그런가? 이런 게 되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람의 그런 것들이. 근데 어떤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은 채 무조건 애도하라는 방식으로 갔던 게 이번에 이태원의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세월호 같은 경우는 그냥 잊자, 빨리 잊어버리자, 이런 방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세월호에서는 잊지 말자라는 그런 구호를 계속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또 이제 기소용의 친구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이제 거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동 청소년 도서라는 게 되게 놀랍죠. 그런 면에서. 네. 혹시 뭐 문장이라든지 이 안에서 또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뭐가 있으셨던? 제가 이게 책 읽으면서 네. 줄을 잘 안 치는데 네. 소설은 줄 칠 게 사실은 네.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줄을 117페이지인데 117? 예, 여기서 이제 애들이 나름대로 애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미사를 지내자 분신사바도 하고 네. 뭐 미사도 지내려고 네. 하고 이제 결국엔 이제 친구 기소용 납골당 가는 것까지 시골에 내려가는 것까지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미사 마치고 나서 했던 얘기 중에 117쪽에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느낌이었다. 시작은 소영이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하자는 것 그것이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다 핑계고 실은 우리를 위해서였던 게 아닐까. 우리를 이어주던 소영이가 이제 곁에 없다는 불안함, 친구가 떠났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미안함, 그걸 마음속에서 빨리 덜어내려고만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모두가 마음에 드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못하는 건가? 누군가와 영영 헤어지는 좋은 방법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이걸 읽는데 되게 제가 눈물 한 자락 흘린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죽음이든 세월호 때도 그렇고 저도 막 세월호 때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같은 청소년이고 막 이제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가 고2인데 만약에 정말 세월호 같이 됐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뭐 비단 뭐 자식뿐만이 아니라 친구가 그래도 그랬을 것 같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보면 진짜 젊은 청춘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말도 안 되게 후진국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나서 너무 사람이 진짜 딱 개죽음이라는 표현이 딱 적절한 그런 죽을 맞이했는데 이게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 처음엔 인정조차 좀 안 되고 이게 우리나라야? 딴 나라에 인도 이건 인도에 대한 국격이 미국 그러니까 후진국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진짜 근데 그런 거 여기서 있잖아요. 친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미안함?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젊은 청춘들이 우리 아이 같은 애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미안함이 정말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이런 미안함과 진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막 되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진짜로. 아직까지도 뭐 딱히 뭐라고 마음에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처음엔 그냥 회피하고만 싶었다라는 체리가 그랬던 것처럼 회피하고,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그리고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만 넘기려고 했던 마음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제대로 이 미안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이 책이 그걸 상기시킨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안나 선생님. 저는 인상 깊었던 구절이야. 너무 열심히 듣고 있었네.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체린이가 13살 소영이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소영이가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제 사연을 알고 보니 자기 동생을 소영이가 꼭 끌어안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동생은 살고 맞아. 소영이는 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138쪽에 이제 보면은
뭐 소영이는 나에게, 나리에게, 연어에게, 영진이에게, 호준이에게 조금씩 다른 빛깔로 남아 있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함께일 때마다 다르게 빛나는 소영이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의 기억에 살아있는 소영이를 만나도 괜찮을 것 같다. 웃으면서 그리워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다 스르륵 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는 진정한 애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얘기를 안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애도가 아닐까?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나보다 낫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처음으로 소영이가 내 꿈에 나타났다. 소영이뿐 아니라 영진이, 연화, 날이 모두 있었다. 수련회 때 갔던 시골 숙소 마당이었다. 어스름한 해질녘인데 우린 여전히 숨바꼭질을 하며 신나게 놀고 있었다. 선생님이 찾으러 나올 때까지 누구도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 소영이가 술래였다. 나리와 내가 살금살금 걸어가 커다란 장독대 뒤에 숨었다. 소영이가 10가지 세고 나서 우리를 찾아다녔다. 저쪽 기둥 뒤에 숨은 연하의 팔다리가 다 보이는데도 소영이는 찾지 못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또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꿈속에서 만나면서 이제 우리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막 이렇게 이제 뒤에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소영의 친구들 보면서 저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나 이제 세월호의 이런 사건들이나 이 것들이 우리가 진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또 그 안산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 친구인데 거기에 고대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는 그런 정도로 너무 이제 힘들고 충격이 큰 그런 것들을 또 본 적도 있고 저도 막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그 세월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기 위해서 저희 그 플로리안 공감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공감이 대부분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아이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말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세월호가 끝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되게 제2 뭐 산업재해라든지 다양한 뭐 빵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이들, 지하철의 구역에서 사건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이태원도 그런 이제 12구 그 참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내 일이 아니고 그들의 일이고 금방 애도하고 잊어버린 우리의 또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제 그런 플로리안 공감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4.16 때마다 그런 이제 그 4.16 합창단이 와서 그 세월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성찰하고 그 계기로 좀 더 안전하고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걸로 성찰적인 시간들을 이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 이제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기소영이 가족하고 가다가 이게 사고가 난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 트럭이 트럭 아저씨가 졸음운전을 해서 그 터널에 부딪힌까봐 핸들을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안 하고 딱 틀었다고 했는데 전 요즘에 그 화물 운송 파업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그 최저임금제와 같은 안전 운임제 때문에 그걸 파업을 하는 건데 그 화물 아저씨가 왜 졸렸을까?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 빚더미에 올라가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벌어도 뭐 차활보금 나가고 뭐 유류비 나가고 뭐 보험료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2,300밖에 간신히 정말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돈을 갖고 하는 건데 이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에는
그 걔네들이 그 물건을 줄 때 그 돈을 이렇게 그 차주랑 뭐 아무튼간은 뭐라 그러더라. 경쟁을 쓸데없이 안 하고 가격을 후려치지 않아도 그 일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그러니까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최저 생계를 위한 그런 제도인데 그것마저 없어지면 이런 화물차 사고가 더 나는 거 아니야? 그 기소용의 차를 덮친 그 화물차처럼 잠 못 자고 그렇게 되면 더 무리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사고의 빈도가 더 높아질 거고 그러니까 그 생각도 되게 났어요. 지금 노조 파업 때문에. 네.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소인이 그러면 어떻게 그 가족이 이렇게 사고가 났을까 이렇게 봤더니 이제 화물차 트럭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현재 그 한국 사회 이슈가 또 여기에 딱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움직이는 세월호와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위험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지 도로 위에 그런 세월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텐데 그게 지속될 수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들이 저도 이제 선생님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도처에 위험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위험을 좀 없애고자 뭐 파업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철도 노조도 그런 거잖아요. 네. 그게 뭐 철도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리한 운행, 그 인원이 너무 없어서 2인 1조 해야 되는데 혼자 내보내고 이래서 계속 사고가 일어나는 건데 도처에 깔려 있는 위험을 좀 안전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더 막 그것도 약간 시장 경제처럼 경쟁을 몰아붙이고 진짜 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안전은 빠진 거잖아요. 위험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사회가 진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 새끼가 내 자식이 아니라서 다행인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건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실인 것 같아서 이거 보면서 그 화물 그 생각은 막 속에 뉴스 볼 때마다 막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쉬운 게 움직이는 세월호 진짜 어디서든 이태원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 아이한테 이런 사회를 우리가 물려줘야 되나 우리 아이들한테 좀 되게 두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사는 게. 우리 정한나 선생님은 저는 이제 화물 트럭을 하는 선배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는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라 트럭을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그냥 6시까지만 일해도 되고 주말에 쉬어도 되고 왜냐면 트럭 빚은 안 갚아도 되니까 그게 막 1억? 되게 비싸더라고요. 이거를 개인이 갚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졸면서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자식들은 굶을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 계시고 누가 있으면 아예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이걸 보면서 뭐 그냥 어렸으면 트럭 운전사 아저씨 나빴네 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런 공간에 와서 또 생각을 해보면 되게 불쌍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왜냐면 그 사람도 죄책감을 안고 살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안타깝게 느껴졌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그 사실이 아니라 그 이면의 세계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니까 이런 구조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다 막 이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소형의 친구들을 보면 우리가 위험 사회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또 이제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울리백이라는 이제 학자가 우리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산업화 사회에서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은 감수해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갔었던 거죠. 근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논리가 수출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줘야 된다. 막 그런 맥락인 거죠. 여전히 이제 산업화 사회의 그 정신을 이제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위험 사회 안에서는 더 이상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험을 간과하고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말 모든 인류의 재앙이 될 거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위험을 다시 성찰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 위험을 어떻게 성찰할 것인가. 그동안의 위험은 내가 안전하게 하면 되지.
내가 잘 도로도 살피고 졸음운전도 안 하게 잘 중간중간에 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나도 어느 곳에 가든 안전을 살피고 길을 가더라도 사람이 많은 곳을 다니면 안 되고 모든 것들을 개인화시키는 성찰이 아니라 이 구조적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어떤 시스템이 됐을 때 모든 인류들이 좀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또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전 사회에 대한 그런 성찰적인 화두를 또 우리한테 이렇게 던지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네. 뭐 경제 규모도 세계 뭐 10이다 11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너무 무색하게 진짜 우리 정글에 사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날아오는 맹수와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구경 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인천에 시장에서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술 마시다가 시험 끝났나? 화재가 나서 엄청 많은 아이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인천 동기정 호프집 사건. 네. 근데 그게 다 전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 그냥 전소되듯이 순식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그렇게 즐겁게 놀러 갔다가 그런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이제 참사들을 이제 당하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위험을 성찰하고 있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성찰해야 되는가 또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약간 이번에 이태원 참사 보면서 느낀 게 언론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슈몰이만 너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되게 잔인한 장면이고 가슴 아픈 장면인데 그걸 그냥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도 일단은 놀랬고 두 번째로는 뭐 그 이상한 소문들이 돌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랬을 때 뒤에서 누가 밀어라고 외쳤다. 걔를 색출한다고 무슨 누구를 갖다 취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방송에 다 내보내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희 어르신이나 아니면 아이들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쉽게 해버리니까 토끼머리띠. 토끼머리띠 수사한다고 막 이랬을 때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아이들은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 압사하는 거를 아이들이 흉내냈다고 막 하잖아요. 네, 학교 그런 걸 보면서 이거가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정말 성찰이 힘든 거고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잘잘못을 따지고 하는 이유가 누구를 상 주고 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를 정말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 같이 고민하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건 이렇게 이제 그 12구 사건을 이제 그 언론 보도라든지 정부의 태도 그게 사실은 과거의 세월호랑 뭐 별로 바뀐 게 없다. 정부는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맞아. 이제 개인에 놀러 가서 마치 사망 사고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또 사망자라고 이제 표기하라고 공문도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위험을 일으킨 원인자를 색출해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 개인의 책임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그리고 세월호 때도 그 선장의 책임으로 몰아갔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부분들이 이렇게 또 같이 너무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위험 성찰을 해야 될 텐데 이 성찰이 제대로 구조화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독일이라는 국가가 그 홀로코스트 자행하고 매 교육에 그런 대학살에 대한 교육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반성도 하고 인류에 대한 성찰이나 지구에 대한 성찰을 끊임없이 하는 게 독일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교육과 과정 안에서 그것을 성찰하고 끊임없이 그런 걸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은 너희들하고 관련 없으니까 너희들은 공부만 해.
근데 정말 시민으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이런 교육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경제적 인간으로서 직업군을 갖고 돈벌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초점이 있지 정말 인간으로서 너희가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세월호 때는 세월호 사건이 나니까 학교에서 애들한테 수영을 가르쳤잖아요. 네, 생존 맞아요. 수영을. 생존 수영. 이번에는 인공호흡 하는 법을 또 어. 이제 가르치고 그게 이제 안전교육 하고 그냥 일단락 지어버리는 분위기가 이게 진짜 갈 길이 너무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언론도 되게 잘못을 했지만 그 언론에 대해서 그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는 그게 결국엔 철학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철학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고 뭔가 교수님 말씀대로 교육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그냥 그 주는 지식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지식에 대해서 진짜 비판할 수 있고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 주의식 교육에다가 그리고 그 주의식도 뭐 진짜 사회 일도 필요 없는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공부 그런 것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이 그 세월호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말 안 듣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합니다. 근데 말 안 듣고 나간 애들은 살았고 말 잘 듣는 애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이걸 판단을 제대로 했었으면 분명히 더 많은 아이들이 살았을 텐데 그냥 듣고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비판하지 못하고 수긍해서 결국 맞은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진짜 어렸을 때부터 뭔가 어떤 사안이나 그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힘, 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힘,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 전화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그런 비판력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힘들이 결국에는 진짜 구조를 바꾸고 그런 위험한 요소들을 바꿀 수 있는 저력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이제 기소영의 친구들이 대단한 게 기소영의 죽음에 대해서 어른들은 가만히 있어라 막 이랬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소영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만났던 소영이는 어땠고 너가 만났던 소영이는 어땠고 그럼 우리 소영이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그래서 소영이 분신사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불러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그리고 근데 소영이는 종교가 천주교를 해. 그래서 또 친구한테 이제 가서 미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주도해서 뭔가를 이 아이들한테 한 게 없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논의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볼까? 이건 어때? 뭐 이랬대. 그러면 그 아이들이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훨씬 더 슬픔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 결정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행위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대안들의 모습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네. 그 49제를 미사로 드리자고 했을 때 그 남자애가 그 신청서를 써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신청자의 기소영의 친구들이라고 이제 그 남자애가 쓰는 장면이 저는 되게 약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거기서 약간 사람들이 말하는 연대라는 거가 좀 느껴졌거든요. 뭐 10,000원씩 걷어서 이렇게 한 거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논의해서 한번 해본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들도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것들이 되게 어른스러운 모습 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 책 제목이 진짜 기소영의 친구들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게 그런 의미심장한 뜻을 품고 있고 진짜 제대로 된 애도와 그러니까 슬픔을 애도로 연결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길을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로. 진짜 그 친구들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연대성을 나타내는 거구나. 우리가 우리가 콤라드로 이렇게 그
그 동료로서 어떻게 함께 이 그런 상황들을 같이 이제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소형의 친구들이라는 제목을 통해서도 또 보여주는구나. 친구들이면 이렇게 연대할 수 있다. 같은 공동의 어떤 문제, 그 공동의 문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친구구나.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해보게 되네요. 저희가 이제 또 거의 시간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그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세월호 때도 그랬고 이번에 그 12구 참사 때도 그렇고 그냥 더 외면하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너무 그게 상처고 그걸 생각하면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아이랑 같은 나이대 애들이 계속 그렇게 피해자가 되니까 그 너무 막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미안하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너무 내가 괴로우니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되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외면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내 마음의 부채감만 더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얘기해요. 추모의 골든타임도 놓쳤다 세월호 때 근데 이제는 그 작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 끔찍한 사고, 이른 나이 안타까운 죽음, 그다음에 갑자기 황망하게 우리가 떠난 이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모든 죽음의 애도와 추모의 과정이 필요한데 나는 그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너무 마음 아프니까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대로 된 추모와 애도는 이 친구들이 그런 걸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것처럼 진짜 제대로 이게 추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게 그 정말 정답인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너무 내 마음만 중요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좀 성찰하고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런 큰 일이나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 혹은 어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잊으라고 하기보다는 서로 시간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좀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기소형의 친구들도 여기 모여서 얘기하고 저기 모여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냥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추모하러 가는데도 부모님 허락을 받는 거에 대해서도 막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만큼은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많이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소형의 친구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찰할 것이냐 그리고 그 성찰하는 시민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해보고요. 특히 저도 이제 그 이태원 그 12구 그 참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제 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난 삶을 다 살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생명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또 기소형의 친구들로 우리 선생님들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유수다를 했는데 또 이런 시기인 만큼 또 이제 끝마무리는 또 그런 부분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애도하고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 애도가 그냥 애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원인이 뭐고 그 부조리한 어떠한 그 것이 만들어낸 슬픔을 정의롭게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그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